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파란만장하다면 파란만장해요.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30대인 여자 인생이 파란만장해봐야 얼마나 파란만장했냐고들 하시겠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0년이 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스스로 인생을 마감해야겠다 생각한 순간이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하루하루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젠 반 포기한 마음으로나마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그전까진 누구한테도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저에게 넌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누가 저에게 물은 적이 없이 커서 한 번도 제 생각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쯤 되니 제가 저에 대해 모르는 분들에게 너무 불쌍한 척 얘기를 늘어놓은 것 같아 지난 제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기구했는지 얘기 좀 하자면 전 아주 어릴 때 입양된 입양아예요. 사실 전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중학교 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며 한참 사춘기 때 애가 많이 놀라겠다 하시겠지만 사실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고민했던 궁금증들이 다 해소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절 키워주신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라기엔 좀 이상했어요. 부모님은 두 분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전 집에서 할머니와 둘이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절 부를 때마다 항상 예쁘나 예쁘나라고 부르시면서 절 옆에 꼭 같이 데리고 자고 밥도 떠먹여 주셨죠. 할머니와 있는 시간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부모님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할머니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전 이상하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고팠거든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먹으면 넌 왜 그런 것만 골라 먹느냐고 화를 냈고, 제가 안 먹으면 누구를 닮아 편식하느냐고 화를 냈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무관심보단 그래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니까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체육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학교까지 조퇴하고 할머니랑 병원에 가서 깁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학교에 못 갔고요. 그런데 어머닌 깁스한 저를 보고도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딸이 다리를 다치고 오면 뭐라고 하나요? 아무리 무뚝뚝해도 다리가 왜 그러냐 정도는 묻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깁스한 지 3일 동안 말도 안 꺼내다가 4일째 되는 날 물으셨어요. 너 학교 왜 안 가? 전날 과음을 하고 들어오신 어머니가 늦게 출근하시는지 9시가 넘어서 일어나셨는데 그때까지도 학교에 제가 가지 않으니 그제서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말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어이구, 내가 애 다리 다쳤다고 한 지가 언젠데 넌 어미가 돼서 애 학교 안 가는 것도 몰랐어? 어머니에게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어린 나이엔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저 때문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싸우시는 거였어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너무 마르게 나와서 평가지에 담임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쓴 거예요. 그걸 보시곤 할머니께서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하시다가 서로 소리소리 지르며 싸우시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미한테 자식 새끼 밥 좀 차리라는데, 당연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궁시렁거려? 내 아들 옆에 붙어 사는 주제에 그 정도도 못해? 할머니는 괜히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하시는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엄마가 애가 먹을 만한 걸 해줘야 하는데 솜씨가 없어서 애가 먹질 않는다고요. 애가 안 크는 게 제 잘못이에요? 저게 입 짧아서 아무리 이것저것 먹으라고 해도 안 처먹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좀 잘해서 먹이시던가요. 뭐야? 이게 어디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너 지금 애 좀 키운다고 생색내니? 애가 안 크면 그게 다 어미 탓이지. 그럼 누구 탓이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해다 먹이시라고요. 전 도저히 애가 뭘 좋아하고 잘 먹는지 모르겠으니까. 전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할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저러다가 어머니가 할머니나 저에게 질려서 집이라도 나가면 어떡하지 겁이 났거든요. 그런 날이면 전 괜히 현관 앞에 나가서 출근하시는 어머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키 쑥쑥 크게 밥 꼭 잘 먹을게요. 저 때문에 할머니에게 어머니가 혼나신 것 같아 앞으로는 밥 잘 먹겠다고 키도 쑥쑥 크겠다고 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어머닌 전혀 기쁘지 않으신 건지 현관 앞에 죽치고 서 있는 절 귀찮아했습니다. 뭐래? 네가 알아서 먹고 크는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는데 둘 다 아주 귀찮게 하고 난리네. 아, 저리 가.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귀찮다, 저리 가라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진 바빠서 자주 함께 있지 못했지만 그래도 절 보면 살갑게 웃어주기라도 하시고 잘 때 옆에 누워 얼굴이라도 쓰다듬어 주셨는데 어머니에겐 전혀 그런 애정을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고 예쁨이라도 받고 싶어서 전 노력했습니다. 말도 잘 들으려고 하고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절 외면하고 거리를 두셨거든요. 그러다 중학교 입학하고 얼마 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날 밤 장례식장 바닥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언성을 높이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깼어요.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길래 전 눈도 뜨지 못한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울분이 섞인 목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꽂혔어요. 쟤를 계속 키우겠다고? 내가 분명히 난 입양 못한다고, 쟤 못 키운다고 똑똑히 얘기했잖아. 근데 당신 어머니가 내 과거까지 들추면서 하도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건데,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가 안 키워도 되잖아. 어머니는 할머니 때문에 억지로 저를 데리고 있었답니다.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절 못 키우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입양하라고 한 건 맞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정해서 입양한 거잖아. 당신이야말로 지금까지 키워놓고 왜 이래? 갑자기 이제 와서 못 키우겠다고 고아원에 보내기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고아원 보내. 어차피 자기 부모한테도 버려지는데, 아, 뭐 어때? 당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제발 좀 그만해. 아휴. 부모님의 다툼은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의 격앙된 목소리를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듣다 보니 제가 내내 품었던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저는 친부모에게 버려졌고 결혼하고 7년 넘게 자식이 없었던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이 된 겁니다. 부모님은 입양할 생각이 없었지만 할머니께서 자식이 없인 절대 안 된다고 우겨서 입양이라도 하라고 하신 거죠. 할머니가 아무리 우겨도 어머닌 남의 자식을 키우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과거에 파혼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할머니께서 애를 못 낳아 파혼당한 게 분명하다고 당신 아들은 멀쩡한데 며느리인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고 우기셨대요. 그걸 가지고 7년 내내 괴롭히기도 하셨고요. 결국은 할머니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입양도 안 하려고 하면 어쩌냐고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절 입양한 거예요. 그제야 안 사실이지만 제가 그런 이유로 이 집에 오게 된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너무 좋은 분이었지만 어머니에겐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온 바에 의하면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너무하시기는 했어요. 그랬으니 어머니도 제가 더 예쁘지 않으셨겠죠.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싸고 돌면서 괴롭히니까요. 그때 이후로는 더는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20살이 되면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죠. 덕분에 전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고등학교 내내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고요. 대학도 가고 싶긴 했지만 제 상황에 부모님께 폐가 될 것 같아서 대학은 갈 생각이 없고 일찍 취직하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가든 안 가든 관심조차 없으셨고 아버진 그래도 대학이라도 가야 취직이 되지 않겠냐 했지만 전 괜찮다고 했어요. 혹여나 등록금 때문이면 걱정하지 말고 대학 가.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아니에요, 아버지.
공부나 대학엔 원래부터 관심이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려고 학교도 실업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도 부지런히 다 딴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엔 대학이라도 나와야 취직이라도 될 텐데. 자기가 공부도 못하고 대학 갈 자신도 없다는데, 당신이 왜 노지랖이에요? 애가 오랜만에 자기 주제 파악하고 잘 결정했구만. 네, 저 취직해서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카센터 도와드릴 테니까 지켜보세요. 어머니의 말대로 전 주제 파악을 잘합니다. 제가 대학에 가봐야 뭐 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돈이라도 벌면 아버지 카센터에 보탬이 되고 좋죠. 아버지께서 워낙 말이 없으셔서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 사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친구분과 아버지가 통화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카센터가 잘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보려고도 했다고.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아 근근히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보육원을 보내겠다고 했는데도 아버진 끝까지 절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고마워서라도 전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제가 돈을 벌어 아버지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진 않았어도 친자식도 아닌 절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주셨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고졸이라고 무시도 당하고 마음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이게 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저에게도 운명처럼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절 보자마자 반했다면서 회식 자리에서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싫지 않아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죠. 첫 연애를 시작한 전 너무 좋아서 금방 남자에게 빠졌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죠. 어려서 제대로 된 연애를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첫 연애로 만난 남자친구가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남자에게 휘둘리다 20대 중반에 덜컥 임신해서 결혼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임신한 것도 결혼한 것도 다 후회하지 않았지만 첫사랑이었던 남편과 결혼한 건 죽도록 후회합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매번 용서해달라는 말에 믿고 또 믿다가 제대로 발등을 찍혔던 거죠. 남편은 바람둥이에요. 연애할 때도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걸 저에게 여러 번이나 들켰고요. 그중에 저와 같은 회사 동료도 있었고 남편이 살던 집 아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있었고요. 남편은 야가 빠진 게 걸릴 때마다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와 따로 만나 술을 먹은 메시지 내용을 제가 봤는데도 남편은 일 때문에 상의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만난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 언니가 어떤 성격인지 내가 뻔히 아는데 둘이 그냥 만나서 얘기만 한 거라고? 나더러 그걸 믿으라는 거야? 하필이면 그 동료가 회사 내에 유부남 직원을 꼬셔 가정을 파탄냈던 여자예요. 그 남자 직원은 아내에게 걸려 이혼까지 당하고 쪽팔려서 회사를 그만뒀지만 그 상간년 버젓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면서 회사도 안 그만두고 다녔거든요. 자기들은 절친한 동료 사이였지 절대 불륜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남자 직원 아내가 의처증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왜 여자들끼린 알잖아요. 제가 봐도 그 여자 직원이 그 유부남 직원에게 꼬리를 쳤거든요. 회식 자리에서도 그렇고 외근 갈 때도 그렇고 몇 번이나 그 직원에게 여우짓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절대 일반적인 회사 동료라면 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얼굴도 여우같이 생기고 남자 상사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에게 애교 있게 잘 하고 다니는 성격이라 회사에서도 그 직원이 말하면 다 믿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자 직원이랑 단 둘이서만 술을 먹었다는데 제가 어떻게 좋게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야, 나 못 믿어. 내가 그런 여우 같은 여자한테 넘어갈 사람이야. 그 여자가 하도 따로 보자고 하길래 잠깐 만나서 일 얘기만 하다가 일찍 헤어졌어. 정말이야.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절대 이상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참 약은 게 그 여자 직원이 남자들에게 질질 흘리고 여우짓하는 걸 본인도 잘 안다고 하면서 자긴 그런 거에 절대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사회생활이 몇 년인데 별의별 사람들 다 겪어봐서 그런 여자 딱 보면 견적 나와. 괜히 임자 있는 남자들만 꼬셔서 가지고 노는 전형적인 백녀시 타입. 난 그런데 절대 안 넘어가. 나한테 우리 자기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때까진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바람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 집 1층 편의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과 따로 밥을 먹었더라고요. 자기가 오해하는 거야. 그 아르바이트생은 내가 편의점에서 잠깐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고맙다고 밥 한 번 사고 싶다고 해서 잠깐 본 거라니까. 절대 이상한 거 아니야. 딱 봐도 대학생이던데 그 어린애가 밥을 사준다고 하면 그냥 됐다고 거절하면 되지. 그걸 정말로 나가서 얻어 먹었다고? 나더러 그걸 믿으라는 거야? 남편은 정말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전 화가 났어요. 당시에 남편이 일이 많아 계속 야근이라고 저와 잘 만나주지 않을 텐데 굳이 잘 모르는 대학생과 밥을 먹었다는 게 아무래도 기분이 상했거든요. 자기,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날 너무 몰아세우니까 아무래도 이야기해야겠다. 자기가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지 너무 남녀 사이를 무조건 연애 감정에 껴넣으려는 것 같아. 내가 어디 가서 여자랑 나쁜 짓 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술 좀 먹고 밥 좀 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죄인 취급해야겠어? 연애하면 난 다른 사람이랑 밥도 못 먹고 술도 못 먹어. 내가 지금 당신 사람 못 만나게 했어? 여자들이랑 단둘이 만나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지. 나이 어리고 대학 생활 안 해본 게 이런 데서 티가 나네. 당신 주변에 사람 너무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대학 나와서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 굳이 연인 아니어도 다들 둘이 만나서 밥 먹고 술 먹는 거 자연스러워.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6살이나 어려요. 그리고 전 고졸이고 남편은 대졸입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저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남편도 화가 났는지 절 무시하면서 쏘아대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전 연애하고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날 남편은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은 피곤하다며 제대로 얘기도 나누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며칠 뒤에 제가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진 남들도 다 이렇게 연애하고 싸우고 화해하다가 결혼하는 줄 알았죠. 서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 샘도 내고 질투도 하고 그러는 거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잘 살 줄 알았죠. 남편이 제 눈앞에서 바람 피우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단순히 술을 먹은 것뿐이라고 그냥 그 아르바이트생이 고맙다고 해서 밥만 먹은 거라고 했어도 제가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조금 더 남편에 대해 알았어야 했어요. 오로지 남편이 하는 말만 믿고 결혼을 해버린 탓에 남편의 진짜 모습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숨긴 게 많더라고요. 가장 놀랐던 건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가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제가 다니던 회사 거래처예요. 저희 부서와 남편네 부서는 여러 가지로 서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에선 남편네 회사 말고도 비슷한 거래처가 많아요. 저희 부서에서 주문이나 발주를 하면 거래처에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 사실 저랑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회사 사람들이 뒤에서 다들 수군거렸거든요. 남편네 회사가 얼마 전부터 발주가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쪽에 몰빵해주는 거 아니냐고요. 심지어 감사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정확하게 말했지만 다들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저와 사는 동안 제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자기 마음대로 훔쳐보고 회사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와 내용을 공유하는 것 같았죠. 여보, 아무리 가족이어도 서로 하는 일은 존중해줘야지.
회사에서 회의한 내용이나 거래처에 공개 안 한 정보를 여보가 마음대로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어떡해? 나만 상황이 곤란하잖아. 분기별로 거래처 실적이나 고객 만족도에 따라 거래처가 바뀌기도 하다 보니 회사에선 예민한 내용인데도 남편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갑질을 한다고 치사하다고 했어요. 와, 당신 너무한다. 나랑 우리 아버지가 잘 되면 당신한테도 좋은 건데. 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 아버지 회사보다 좋은 회사 다닌다고 지금 갑질하는 거야? 갑질이 아니라 아직 거래처에 공개 안 한 내용인데 아버님이랑 당신이 알고 있으면 뻔히 내가 다 정보 흘린 게 되잖아. 그러다 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 잘리면 잘리는 거지 뭐 어때? 아 어차피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 김에 아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면 되지. 남편은 결혼 전과 달라졌어요. 결혼 전엔 절 아기 다루듯 하더니만 결혼하자마자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어린 딸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니 가정을 위해 제가 참고 타이르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깜빡 속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야근하고 늦는다고 저더러 먼저 자라고 했거든요. 전 딸을 재우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깼습니다. 언뜻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요. 회사가 아무리 바빠도 12시는 넘기는 법이 없는데 웬일로 이렇게 늦었나 걱정돼서 나가보려고 하는데 거실에 들어온 남편이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이제 집에 들어왔어. 아유, 이렇게 사는 것도 이제 힘들다. 진짜 이 집에 안 오고 평생 자기랑만 살고 싶다. 순간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라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전화를 끊고 방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 놀란 전 바로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곧장 잠옷을 갈아입고 제 옆에 눕더라고요. 씻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도 남편의 머리에서 향긋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어디선가 씻고 온 게 분명했어요. 며칠 뒤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 내비와 핸드폰 내비까지 싹 다 뒤졌는데 이상한 점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찝찝하게 최근에 간 장소들이 다 같은 동네였습니다. 전 아무래도 이상해서 하루 회사를 쉬고 남편의 뒤를 밟았죠. 그런데 퇴근한 남편의 차가 간 곳은 집이 아니라 제가 의심했던 동네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웬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죠. 전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웬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고 안에선 익숙한 얼굴의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여잔 바로 저와 8년 넘게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이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과 둘이서만 술을 마셔 제가 의심했던 바로 그 여직원이더군요. 더군다나 여직원의 차림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 19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속옷을 입고 남편을 마중 나왔더라고요. 순간 놀란 전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차에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이 더러운 것들 아무 사이 아니라고 딱 잡았다 더니만 너희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어, 뭐야? 당신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설마 당신 지금 내 뒤 미행한 거야? 남편은 바람 피우러 온 주제에 저더러 미행한 거냐고 오히려 따지더군요.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저 모르게 인연이랑 아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 웃기고 있네. 네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해서 그렇지. 준호 씨는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든. 상간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와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본인들도 썸 타고 있었대요. 남편이 저를 정리하고 상간녀를 만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제가 임신하는 바람에 저와 결혼한 거랍니다. 넌 그냥 이 남자 몸뚱이만 데리고 산 거야. 마음은 내가 가지고 산 거고. 어쩌겠어? 사랑하는 남자가 책임감이 강해서 아이 클 때까진 좀 기다려 달라는데 내가 기다려줘야지. 너 이 언놈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둘 다 내가 고소할 거야. 고소? 그래, 해봐. 그 전에 내가 고소할 거니까.
그날 그 상간녀년 머리채라도 잡았어야 했는데 중간에서 남편이 난리를 치면서 절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제대로 붙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그날 이후부터입니다. 그 나쁜 년이 제가 고소하기 전에 먼저 저를 고소했어요. 제가 거래처 사장 아들인 남편에게 회사 정보를 빼돌렸다고 회사에 얘기를 해서 제가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게 정보를 들었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바람에 전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바람 피운 주제에 감히 날 잘리게 만들어? 네 연놈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 가만둘 것 같아? 너야말로 미쳤어? 나더러 바람이라니 의처증도 정도껏 해야지. 아유, 나도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당장 이혼할 거니까 너 나가. 너 같은 여자한테 내 딸 맡길 수 없어. 남편은 아예 바람 피우다 저에게 들킨 건 없었던 일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꿈을 꾼 걸 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내가 내 애를 왜 두고 나가? 우리 연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웃기고 있네. 고절의 입양아에 구질구질한 인생 구제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안 되겠다. 네가 네 주제를 좀 알아야겠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넌 내 딸 엄마 자격도 없어. 남편은 쓰레기 중 쓰레기였어요. 핸드폰도 지갑도 없는 절 그대로 집 밖으로 내던지듯 쫓아냈습니다. 전 힘에 밀려 쫓겨났어요. 그러곤 남편이 곧바로 비밀번호 잠금을 걸어버렸죠. 비밀번호를 아예 누를 수 없게 말이에요. 전 새벽까지 문을 두들겼지만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는지 몰라요. 남편은 아예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짜리 몇 장으로 찜질방에서 버티다 그마저도 다 써서 찜질방마저 나왔어요. 전 배에서 소리가 나다 욱신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찢어지게 아프기까지 하더라고요. 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무작정 분식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김밥을 싸고 있는 아줌마의 모습에 침이 고여버린 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자리에 앉자마자 김밥부터 주문을 했죠. 태어나서 김밥 한 줄을 그렇게 빠르게 먹은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김밥이 나오자마자 5분도 되지 않아 김밥을 다 먹은 것 같았습니다. 배가 조금 차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수중에 핸드폰도 1,000원 한 장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덜컥 겁이 났어요. 전 텅 빈 접시를 내려다보며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 전화번호 하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아무래도 제 행색이 이상해 보였는지 김밥집 사장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제가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움츠리고 있으니 아무래도 어디가 아픈 줄 아셨나 봐요. 전 이때다 싶어 그대로 몸을 벌떡 일으켜 가게 밖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런 상황에서 도망쳐봐야 뭘 어쩐다고. 전 무작정 눈을 질끈 감고 가게 문만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과 부딪혀 전 그대로 김밥집 문 앞에 넘어지고 말았죠. 이런 도둑년이 있나. 김밥 한 줄 3,500원인데 그게 없어서 도망을 가? 거기 경찰이죠? 여기 땡땡 김밥인데 무전 취식한 나쁜 년 좀 잡아가세요. 전 눈을 꼭 감고 바닥에 넘어진 채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죠. 김밥집 사장은 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고요. 이런 걸 보고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전 말 그대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김밥집 사장은 흥분해서 계속 소리를 질렀고 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행색이 이상하다 싶었더니 아주 작정하고 들어온 거라니까. 이 여자 말 안 통해. 완전 제정신이 아니니까 당장 감옥에 넣어요. 저기 핸드폰이랑 지갑 없으셔도 가족분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연락해서 보호자 한 분이라도 오시라고 하세요. 고작 3,500원 때문에 경찰서에서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김밥집 사장이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전 점점 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는지 너무도 서글프고 허망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전 이대로 땅으로든 하늘로든 사라지고 싶었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자 경찰도 답답했는지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도 빨리 부르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오늘 밤은 경찰서에 있어야 한다고요. 저 가족 없어요. 부를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와도 연락을 안 한 지 몇 년째라 갑자기 전화해서 3,500원이 없어서 무전 취식에 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고요. 남편이나 시댁엔 더더욱 연락을 할 수가 없었죠. 저에겐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유, 진짜 이 아줌마가 바빠 죽겠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빨리 가족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 나도 빨리 가서 다시 장사해야 돼. 그 순간 흥분한 김밥집 사장이 저에게 그걸 말이라고 하냐면서 제 팔을 강제로 끌어당겼어요. 빨리 전화를 걸라고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악소리가 날 정도로 사장은 세게 제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사장의 손톱에 제대로 긁힌 제 팔에 상처가 났고요. 그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너무 소란스러웠는지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왔던 경찰서장이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란을 피워요? 미간을 확 구기면서 제 쪽으로 다가온 서장님은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김밥집 사장의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으면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겠어요? 자네들도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고작 김밥 한 줄 돈 안 내고 먹은 사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추궁해야겠어? 경찰서장이란 아저씨는 제 상황이 안타까웠는지 옆에 있던 경찰들에게까지 나무랐습니다. 그러더니 제 얼굴을 마주하고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기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정말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일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보세요. 아이고, 손에 피도 나네. 나이도 젊은 제가 무전 취식으로 끌려왔다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지 경찰서장은 연신 안쓰러운 눈으로 절 바라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편하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장이란 아저씨는 나이도 지긋하고 높은 사람치고 겉보기에 따뜻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난 상처를 유심히 바라보던 경찰서장이 이내 제 손목에 채워져 있던 팔찌를 보고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팔찌를 여기저기 확인하면서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저기 이 팔찌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잠깐 풀어서 나한테 좀 줘볼래요? 제 팔찌를 보자마자 놀란 서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팔찌를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예 팔찌를 풀어서 안쪽을 좀 볼 수 있냐고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절박하게 보이는 경찰서장 아저씨의 행동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곧바로 팔찌를 풀어서 경찰서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팔찌 안을 확인한 서장이 입을 턱 하고 벌리며 놀라 절 빤히 바라봤어요. 이 팔찌 그쪽 거 맞아요? 이거 혹시 어디서 났어요? 누가 줬어요? 서장의 표정은 뭔가 이상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분했던 사람이 갑자기 흥분해서 얼굴이 창백해져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던 경찰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니 다들 어안이 벙벙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아니, 절 낳아주신 분께서 유품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낳아주신 분이면 어머니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쪽 어머니가 그러니까? 재숙이, 오재숙이냐고요? 서장의 말에 저도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의 입에서 저를 낳아주신 분이자 저희 고모의 이름이 튀어나왔으니까요. 네, 제가 오재숙 씨 딸 맞아요. 호적엔 조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서장이 저를 보고 놀란 눈으로 뒷걸음질 치다 다시 성큼성큼 다가와 절 와락 껴안았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히 보육원에 보냈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에? 전 순간 눈앞이 까마득해질 정도로 아찔해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너무 당황하고 꿈 같아서 어디서부터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김밥집 사장과 어렵사리 합의를 하고 나온 전 경찰서장을 따라 바로 서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러곤 며칠 만에 먹는 건지도 모를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장님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신없던 제 인생의 퍼즐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팔에 두르고 있던 이 팔찌는 사실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할머니의 딸이자 저의 고모였던 분의 유품입니다. 사실 전 고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고모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에게 유언처럼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전 그때야 고모의 존재에 대해 처음 알았습니다. 이 팔찌는 너희 고모가 죽을 때 나한테 맡긴 팔찌야. 사랑하는 사람이 준 팔찌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말라고 했다. 할머니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우리 손녀가 할머니 대신해서 이 팔찌 꼭 가지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거나 팔면 안 돼. 이건 너희 고모 유언이었으니까 몸에 지니고 꼭 지켜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엔 고모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았다는 팔찌를 할머니는 왜 나에게 남긴 걸까 궁금했었어요. 젊은 고모가 무슨 일로 왜 죽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절 키우는 동안 내내 고모 얘기를 하지 않은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힘든 마음을 애써 꾹꾹 누르며 절 키운 건 아닐까 싶어서요. 고모에 대해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을 때쯤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땐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손주가 보고 싶다고 아무 때나 놀러 오라고 하셔서 한번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결혼하고 오랜만에 아버지 댁에 간 거였습니다. 우리가 호적상 가족이긴 해도 평생 진짜 가족처럼 살진 않아 그런지 자주 보진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온 이후론 어머니와도 대면대면 지냈어요. 명절이든 생신이든 연락드려도 오라는 말도 안 하시고 제가 용기를 내서 놀러 가겠다고 해도 굳이 왜 오냐고 하셨거든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대놓고 너무 불편해하셔서 밥도 못 먹고 쫓겨나듯 올라온 적도 있어서 그 이후론 먼저 가겠다는 말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손녀까지 데리고 오랜만에 찾아간 저에게 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 고모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직 카센터에서 돌아오지 않으셔서 어머니만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닌 제 딸을 보자마자 놀라신 듯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아이고, 씨도 득지를 못한다더니 애가 클수록 아주 지 할머니 판이네 판이야. 전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할머니요 하고 물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상하게 실실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실수했다는 듯 입을 가렸습니다. 아유, 나도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얘기하지. 너희 할머니는 진짜 독한 게 아무리 자기 딸 허물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진실을 얘기를 안 하고 가버린다니? 네 손목에 그 팔찌 남기고 죽었다는 너희 고모가 바로 네 친엄마야. 너 낳아준 친모. 그 순간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고모가 제 친모라니요. 너도 네 아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던 건 알지? 그러니까 네가 고모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네 엄마야. 네 고모가 20살의 동네 고시생이랑 눈이 맞아서 집 나가 둘이 동거했는데
그 고시생 부모가 찾아내서 난리를 치면서 둘이 갈라놨어. 근데 글쎄 네 고모가 질질 끌려 집에 왔는데 그제 임신을 했다고 하잖아? 제 친모와 친부는 어린 나이에 철없이 집을 나가 덜컥 저를 가졌대요.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저를 낳고 셋이 살려고 했는데 친부의 부모님이 알게 돼서 난리가 났답니다. 너희 할머니가 그 남자네 집에 찾아가서 난리를 쳤는데도 그 집 부모가 자기 아들은 앞날이 창창하다고 애 절대 책임 못 진다고 지우라고 한 거야. 그래놓고는 말도 없이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버렸단다. 친부가 미국으로 도망까지 가고 아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니 할머니도 고모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나 봐요. 어린 처녀가 결혼도 안 하고 애를 가진 것도 큰일인데 애 아빠가 도망갔으니 보통 큰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고모는 절대 아이는 못 지우겠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리고는 임신한 몸으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고모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실종 신고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고모가 이미 사망을 했더래요. 집을 나간 고모가 시골 여관방에서 애를 혼자 낳다가 숨져 있는 걸 여관 주인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답니다. 그때 태어난 게 바로 저인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에게 다른 얘기는 일절 안 하셨는데 이 팔찌만은 꼭 잃어버리지 말고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했어요. 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팔찌가 절 지켜줄 거라고요. 그때 당시엔 할머니께서 절 두고 떠나시는 게 너무 걱정되셔서 그렇게라도 지켜주고 싶으셨나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친모나 친부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리고 미안했던 거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이 저도 모르는 사이 아주 파란만장하게 흘러갔다고요. 제가 입양됐다는 거야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 부모님은 절 보육원에서 데려다가 입양한 게 아니었어요. 어린 여동생이 실수로 낳은 아이를 오빠 부부가 입양해서 키운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요. 그때 이후로 절 키워주신 부모님을 뵙기가 힘들었어요. 부모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서 전보다 더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고모에 관한 얘기를 다 했다는 얘기를 아버지도 들으셨는지 저에게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불편한 마음은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절 낳아준 친모의 죽음과 제 탄생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게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웠죠. 절 낳아준 친모는 애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숨어 지내다가 그런 큰일을 겪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내내 누군지도 모를 대상을 전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그 일로 상처를 받은 할머니는 내내 후회하셨대요. 고모가 임신한 몸으로 남자에게 버려져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할머니가 옆에서 편이 되어 줬어야 했는데 아이를 지우라고만 했으니까요. 할머니마저 믿지 못한 고모가 집을 나갔다가 죽게 됐으니 할머니의 죄책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저에게 그토록 지극정성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모가 제 친모고 친부는 고모를 버리고 미국으로 갔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경찰서장이라는 제 친부에게 들은 얘기는 새로웠습니다. 친부가 미국에 간 건 맞았어요. 친부의 부모님이 당장 미국에 가지 않으면 아이를 지워버릴 거라고 해서 안 갈 수가 없었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면 아이와 다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했대요. 친부도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니 그 말을 무작정 믿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자마자 고모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께서 전화를 연결해주지 않은 겁니다. 미국에서 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고요. 그러던 중 친부는 너무 걱정된 나머지 미국에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티켓을 샀대요. 그런데 친부가 한국에 왔을 땐 이미 고모가 죽은 뒤였대요. 슬픔에 잠긴 친부가 아이는 어떻게 됐나 본인이 키우겠다고 했는데도 할머니께선 절 빼앗기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도 버린 새끼를 내가 어떻게 키워? 보육원에 보내버렸으니까 네가 가서 찾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버렸다는 할머니의 말만 믿고 친부는 내내 절 찾아다녔대요. 애초에 보육원에 버린 적이 없으니 친부는 어디서도 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30년 만에 기적적으로 제 팔목에 고모의 팔찌를 보고 절 찾게 된 겁니다. 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 어안이 벙벙했죠. 제 앞에 있던 경찰서장 아저씨도 이미 눈동자가 촉촉해졌어요. 자신이 평생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돌면서 찾아다녔던 자식이 30년 만에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이 팔찌 내가 프로포즈 할 때 준 팔찌야. 공부만 하느라 돈도 없어서 이거 사주려고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 한 달 내내 해서 팔찌 안에 내 이름이랑 네 엄마 이름 이니셜도 새겨 넣은 거고. 경찰서장의 입에서 나온 네 엄마라는 말이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싫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살았는데 친부의 얘기를 들으니 어쩌면 제가 누군가에 의해 지켜진 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출생에 관한 비밀이 다 풀리고 나자 저희 친부인 경찰서장은 제가 왜 무전 취시까지 하고 경찰서에 끌려왔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동안 제가 살아온 얘기에 대해 털어놨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절 키워주신 부모님에 관해서도 이혼한 남편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밤이 늦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친부는 절 집에 데리고 가셨죠. 친부의 집은 경찰서에서 멀지 않은 곳의 아파트였어요. 언뜻 보아도 5, 60평대는 되어 보이는데 혼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친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대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경찰대 교수를 하다가 경찰서장까지 되셨는데요. 그동안 부모님께서 결혼하라고 성화였지만 떠난 저의 친모를 생각하면 절대 결혼할 수 없었답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린 안타까운 여자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버려졌을 아이를 두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산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대요. 전 친부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왜 이제야 만났을까? 양가 부모님의 반대와 방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좀 더 행복했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너만 괜찮다면 나랑 여기서 지내도 되고 따로 지내고 싶으면 집도 구해줄 수 있어. 앞으로 내가 아버지로 뭐든 다 해줄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 그래야 우리 손녀도 하루라도 빨리 네 품으로 데리고 오지. 든든한 친부를 만났다는 기쁨에 취해 잠시 힘든 일은 잊고 있었는데 친아버진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저의 인생은 많은 것이 변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제 아버진 생각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더니 저희 담당 변호사가 정해졌고 시댁과 남편에게 소장을 보냈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피해 보상과 딸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만난 지 이제 반년 정도 됐는데 벌써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진 직접 저와 함께 법원에서 전 남편을 만나 시원하게 뺨을 한 대 날려주셨고 시부모님의 사업체에 영장까지 들고 가서 싹 다 뒤집어 놓으셨죠. 탈탈 털 수 있는 건 티끌 하나까지 싹 다 털어버린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움직인 지 단 몇 개월 만에 남편이란 인간이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아버지 사업 아니면 우리 집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 장인어른 이혼이든 양육권이든 원하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부모님 사업만은 그냥 좀 놔둬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난리세요. 장인은 누가 네 장인이야? 내가 우리 딸 옆에 있었으면 애초에 너 같은 거 사위로 얻지도 않았어.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네 딸도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아. 아버진 한다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더는 남편이 절 찾아오지 못하도록 조치 취하셨고 바로 남편의 상간녀인 그년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고 상간녀가 다니고 있는 저의 전 직장에도 찾아가
전 시아버지의 회사 영장 심사에 관련해 조사한다고 찾아가 슬쩍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흘렸어요. 아무래도 중간에서 둘이 이것저것 해먹은 게 많으니까요. 그러자 곧바로 그 상간녀녀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불륜인 것도 모자라 거래처 사장 아들과 짜고 중간에서 돈까지 해먹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이혼 소송과 양육권 소송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딸과 접견을 자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께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세요. 저런 쓰레기 같은 놈도 아버지라고 자식이랑 자꾸 만나게 해봐야 좋을 게 없다고요. 전 아직 고민 중입니다. 저도 물론 두 집 살림한 남편 새끼 제 딸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소송이든 뭐든 빨리 마무리하고 아버지와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딸도 갑자기 생긴 외할아버지와의 만남에 좀 놀란 듯 보여서 하루라도 빨리 적응시키고 셋이 행복하게 사는 데에만 집중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쓰레기 같아도 친분이 남편과 딸을 만나게 해주는 게 맞을까요? 저도 저의 친아버지를 만나고 나니 여러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딸에겐 아버지인데 제 마음대로 천륜을 끊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저도 어머니와 아버지와 헤어져 30년 넘게 방황하며 살다 보니 제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렵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저의 두서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언제나 기쁨 충만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기적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전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식의 태도였는데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사랑과 세상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게 됐고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가도 의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완전히 갈라서기도 하고요. 저 또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지지부진하게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땐 좋은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었고 나이가 든다고 현명해지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심각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어찌됐든 오늘 사연 감동적인 얘기인 만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소소한 감동을 전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들려드릴게요. 전 먼저 수원에 사는 주부고요. 아들 둘을 키워놨는데 다 키웠다고 생각했더니 녀석들이 새 직업을 찾겠다 하더라고요. 한 놈은 회계사, 한 놈은 노무사 준비를 하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저희 아들들은 번듯하게 크긴 했지만 제가 봐도 인물들은 그닥 모자라요. 그저 성실하고 착한 녀석들이죠. 그 녀석들이 저처럼 빨리 결혼해서 제 짝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전 20살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땐 굉장히 빨리 결혼하는 추세였잖아요. 저 역시 좋은 짝을 만나면 얼른 결혼하라는 친정 어머니 말씀에 남편을 5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남편이 결혼 상대로 딱이다 하는 어떤 감이 왔다거나 불같은 사랑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면 믿음직스러운 구석이 있을 것 같았죠.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다른 건 몰라도 굶지는 않게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줄게. 남편은 이 한마디로 자신의 우직함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었고 홀 시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전 이 시어머니가 무척 걱정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숙을 키워오시며 자신의 병원까지 갖고 계신 의사였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저희 지역에선 꽤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의 규모나 크기도 압도적이라 덩달아 저까지 위축되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만나 사귄다는 사실을 알 때 이미 탐탁치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절 시험해 봐야겠다며 자기 집으로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한숨을 푹 쉬셨어요. 난 우리 아들 짝으론 나 같은 의사를 만났으면 좋겠어서 이미 여러 번 선자리를 놔보려 했다. 근데 얘가 다 거절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아휴.
시어머니는 한숨으로 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엔 무슨 공장인지 묻더니 쯧쯧 혀를 찼고요. 전 이미 이 시기부터 시어머니와는 큰 벽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자신처럼 의사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셨기에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거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조금 화가 난 부분은 저에 대한 반감을 너무 대놓고 그것도 자주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친한 의사 지인분들을 모셔놓은 자리에 참석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절 제대로 소개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저보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지인분들이 저에게 물을 낮추면 얘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요. 아유, 얘는 뭐하러 궁금해해. 그냥 작은 며느리로 들어온 애인데 우리 아들이 좋아서 결혼시킨 거야. 내 맘에 든 게 아니고. 아,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싹싹하니 심성 고와 보이는데? 예, 그래도 우리 아들이 헐 몇 배는 아깝지. 너 우리 아들 모르니? 걘 우직하고 성실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애야. 대기업 대표 딸이랑 결혼시켜야 할 애라고. 난 지금도 얘들 결혼식만 생각하면 속이 터져. 예, 됐다. 아유, 말해 뭐하니? 이제 와서 우리끼리 얘기나 하다 가자. 그나저나 너 어디에 병원 개업한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빼고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려 하셨어요. 병원 얘기, 의사들 얘기, 여기엔 도통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대놓고 방해 공작을 하시니 더욱더 그랬고요. 솔직히 그걸 보면 참 시어머니에게 섭섭하고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였지만 남편이 의사인 것도 아니었고 평범한 정도의 월급을 받는 일반 회사원이었거든요. 거기다 제가 고졸이라는 것도 시어머니는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휴, 너는 어쩌다 대학을 안 간 거니? 네? 아, 저는 대학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 아버지 공장 운영하시는 거 얼른 돕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허리가 조금 편찮으셔서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는 게 집에 더 보탬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아휴, 참, 나는 너 같은 애들 보면 답답하더라. 사람이 뭘 알아야 뭐라도 이루고 하는 법인데, 너처럼 사는 애들 보면 불쌍해. 꼭 집에 볼모로 붙잡힌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너희 부모님들도 고졸이시니? 아휴, 물어 뭐해. 당연히 그러겠지. 어머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 평생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으시고요. 한 명 한 명 다 가족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아유, 그래. 그렇게라도 챙겨줘야 사람들이 안 떠나고 버티지.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다. 나도 사돈 어른들 대단하게 생각해. 근데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배움 긴 사람을 못 봐서 그래. 제 주변에도 여러 분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지인분들 중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많으세요. 전 이때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배움이 기신 분들인지 설명하려다 그만뒀어요. 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공장 운영하는 사람은 다 배움이 짧은가요? 마치 자신처럼 흰 가운을 입어야지만 세상을 많이 아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구는데 전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면 고개가 절로 저어지곤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따박따박 의견을 늘어놓으니 시어머니는 이제 그만 가보라며 피곤하다고 하시더군요. 도통 남의 의견 같은 건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마침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밥을 챙겨 먹는지 늘 하는 걱정부터 하셨고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듣자마자 서러움이 복받쳐 흘러나왔어요. 제가 눈물을 뚝뚝 떨구며 잔뜩 속상한 기색을 보이자 부모님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엄마, 아니야. 그냥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네. 내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했나 봐. 난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저희 친정 어머니께선 남편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오해를 하신 모양이에요. 다음날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고 남편은 뭣도 모르고 잔뜩 혼이 나고 말았죠. 아니, 당신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장모님이 저러시는 거야? 내가 뭐 당신에게 잘못한 거 있어? 아, 여보, 내가 설명할게. 그게 아니고. 아, 됐어.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몇 시간을 길거리에 서 있었는 줄 알아?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리모컨을 확 던지더군요. 장모님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 한두어 시간 내내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며 말입니다. 전 이래저래 이런 상황이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너무 화가 난다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젠 자기 집이나 처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사는 것도 속상한데 남편까지 저러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만은 아무 말 없이 제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그리 힘든 걸까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제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저희 부부 사이 대화가 너무 부족했던 듯 싶어요. 전 전날 이후 남편과 냉전을 겪다 너무 화가 나 토로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이 없을 때 절 어떻게 대하는지 낱낱이 말이에요. 무슨 영어로 된 신문이나 책 같은 걸 읽으시길래 제가 무슨 책이냐고 물으면 네가 뭘 아냐고 대꾸하시고 배움이 짧은 아이가 알면 얼마나 뭘 아냐고 무시한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서 전달하니 남편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 그날도 직접 행차하셔서 저에게 겨울 김장을 할 거니 저보고 어마어마한 일거리를 맡기면서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갔거든요. 이건 거의 절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쉽게 부릴 수 있는 고졸 가정부쯤으로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난 누구보다 배움이 많은 사람이야. 당신 어머니처럼 책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속에 부대끼며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배웠어. 우리 공장 사람들 다 내 친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당신이 뭘 알아? 당신 어머니가 뭘 아냐고.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맡겨두고 간 이 배추 김장도 안 해. 할 생각 없어. 매일 나만 보면 돌쇠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부름만 시켜대고 의사 며느리 들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는데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안 나가고 배겨? 전 화가 난 마음에 마구 쏘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기 전 이대로 갈라서는 게 어쩌면 낫겠다는 말도 했어요. 보란 듯이 짐을 쌌고요. 제가 주섬주섬 짐을 싸자 그제야 남편은 잠깐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지금껏 몰랐다며 앞으로 자신이 잘 중재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 누구보다 배움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를 가지 않은 것뿐이었지. 전 결혼을 해서 나름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언제라도 무엇이든 배우고 싶었거든요. 이미 공장에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했고요. 부모님 공장이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공장과 더불어 다른 공장을 운영할 생각도 진즉하고 있었고요. 여보, 결정해. 나는 애 낳기 전에 결정하고 싶어. 내 인생 낭비하기 싫어. 당신 어머니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허투루 살기 싫다고. 나도 꿈이 있고 생각이 있어. 알았어.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나도 회사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이 신경 제대로 못 쓴 것 같아. 미안해. 결혼 전에 내가 당신한테 한 약속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가정에서 마음 멀어졌어. 미안해, 여보. 남편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했는데 처음엔 지켜보자 싶었지만 그 뒤 확실한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은 제 편이 돼줬습니다. 그 뒤론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행차하실 때 꼭 자기가 껴서 같이 만나려고 했고 고졸이란 이유로 무시하려 들면 그만하시라 저지도 하고요. 시어머님 미웠지만 남편은 든든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유를 이제야 찾아가는 기분이었달까요? 결혼해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사는 건 역시 제 인생의 소망이고 꿈이었어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그렇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진 것만으로도 전 숨 쉴 틈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사이가 안정되자마자 바로 아이를 가졌고 출산까지 해서 이쁜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너무 이쁘게 생긴 아이라며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도 아들이라는 것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인데 두 분의 반응은 참 달랐죠. 네가 우리 집안의 먼 역할을 하긴 하는구나. 응. 시어머니는 출산 직후 힘들어하는 제게 이 말씀을 하시곤 도도히 병원을 나가셨습니다. 아직도 그 뒷모습이 선연해요. 그 말에 저는 또 상처를 받긴 했지만 이젠 무시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 전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전 남편의 형인 시숙과 꽤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숙은 성격이 소심한 대신 다정다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죠.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결혼해서 시집을 왔을 때부터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죠. 자신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를 무서워하긴 했지만 그래서인지 저에게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 씨가 저희 집 들어와서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정말 무섭거든요. 저도 엄마 등살에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학창 시절엔 정 공부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했는데 엄마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꾸역꾸역 공부했던 것 같네요. 그 덕에 제가 의사가 되긴 했지만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학창 시절 생각만 하면 악몽이에요. 코피 흘리며 공부했거든요. 제가 또 허약 체질인지라 재수 씨도 아시잖아요. 네, 아주버님 잘 알죠. 그나저나 늘 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힘이 돼요, 정말로. 아니에요. 그저 걱정만 해드리는데 그게 뭐 감사하다고요. 재수 씨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명색이 의사니까 그래도 제가 동생이랑 재수 씨 건강은 꼭 챙겨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저희 병원에 검진 받으러 오세요. 시숙은 대학병원에 있었기에 하루하루 무척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꼬박꼬박 제 안부를 잊지 않으셨죠. 거기다 시숙은 명문 의대를 나오신 분이라 시어머니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남편 칭찬을 하다가도 시숙에 대한 뿌듯함을 숨기지 못하고 꼭 드러내시곤 했죠. 지인분들을 만나도 시숙이 대단한 의사가 될 거다. 몇 년 후 개업부터 시켜줄 거다라는 포부를 드러내시면서요. 아주버님은 정작 그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끔찍하리만치 의사에 대한 집착이 강하셨습니다. 걔 우리 집 장남인덴 다 이유가 있어. 우리 둘째도 흠잡을 곳 없지만 의사가 아니란 점에서 내가 조금 아쉬웠는데 옛말에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단 말 있잖니? 걔가 의사고 똑똑하니 이제 결혼만 하면 완벽하다. 시어머니는 시숙이 남편처럼 아무 여자나 데려오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숱하게 선을 보게 했는데요. 시숙은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감옥 가듯 끌려 나가긴 했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숙은 결혼해도 여자에도 딱히 관심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저 자기 일 하는 것만도 벅차 보이는 분이었죠. 시숙은 의사라는 직업이 늘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과는 맞지 않는 직업이라고 했어요. 여자 만나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직업 특성상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집에 오면 뻗기 바빠요. 누굴 만날 생각 같은 게 전혀 안 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불효하는 거 알지만 연애라는 게 인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네요. 뭐? 아니 그게 말이 되니? 네가 왜 여자를 못 만나? 네가 뭐가 모자르다고? 시어머니는 한바탕 결사반대를 외치고 어떻게든 선자리를 또 마련해 놨지만 전 시숙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숙이 어느 날 기막힌 일을 벌였죠. 자신은 아무래도 비혼주의자로 살 것 같다며 시어머니의 복장을 뒤집어 놓았던 시숙이 갑자기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온 겁니다. 결혼할 사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집에 데려올 정도면 뻔하잖아요. 저도 놀랐고 시어머니도 놀라 뒤로 넘어갔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시숙이 데려온 여자친구, 손이 동서에게 엄청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셨죠.
당시 예비 형님은 의사는 아니었지만 꽤 큰 규모 회사의 손녀라고 하더군요. 부모님 모두 전문직이었고요. 그러니 딱히 직업이 없던 손이 동서라도 시모 입장에선 대환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칭찬 세례를 하면서 얼굴이 이쁜데 성격도 참하다.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밥 먹을 동안 12번은 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모의 병원 운영이 조금 위태로웠거든요. 시어머니는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쁜 아가씨, 꼭 우리 애랑 결혼해요. 얘가 내가 칭찬하긴 머쓱하긴 하지만 정말 남편감으론 이런 애 없어. 아가씨도 겪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거기다 내 직업 들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학식이 있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 아무 여자나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아요. 아가씨 같은 사람만 가능하죠. 난 아가씨가 아주 딱 마음에 드네. 그런데 이 형님이란 사람이 대단했습니다. 전 약간 이날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처하는 태도에서 어떤 예감을 느낀 것 같았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은 여우처럼 모호한 말들을 쓱 흘리고 가더라고요. 아직 연애 중이니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재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도 아시죠? 저희 아버지는 회계사의 어머님 변호사이신지라 벌어들이는 수입도 만만치 않고 제 결혼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는 거요. 최소 남편감은 의사 이상은 보고 계세요. 말씀은 감사하네요, 어머님. 아마 저희가 결혼하면 제가 할아버지께서도 이 대형 병원 정도 하나는 가볍게 마련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 전까진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쁘게는 만나볼게요. 형님은 일부러 시어머니를 안달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그 말에 안달복달하며 하루하루 시숙을 들들 볶았고요. 잘 되어가는 거냐,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 거의 시숙을 사춘기 아들 대하듯 대하더라고요.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어머니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만나기 싫어하진 않는 그쪽 어른들을 만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형님네 온갖 선물 세례를 퍼부었죠. 어느 날은 갑자기 저를 불러내서는 젊은 아가씨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으려나? 예, 너 오늘 나랑 백화점 좀 돌자. 나도 백화점 같은데 바빠서 갈 시간 없는데 오늘은 고급 화장품도 좀 사고 옷도 사고 해야겠어. 저번에 보니까 가방부터 무척 비싸 보이던데 분명 취향이 남다를 거다. 그럼? 네, 시어머니는 저까지 동반해서 백화점 쇼핑을 다녔어요. 제 건 하나도 없고요. 저라면 짐꾼 역할이라도 해줘 고맙다며 뭐라도 쥐어주셨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죠. 어찌됐든 그 결과 아주버님의 결혼은 정말 성사가 됐네요. 근데 전 시숙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바랬지만 시숙이 데려온 형님이란 여자가 결혼 상대로 적합할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전 그냥 아주버님이 좋은 분이시니 함께 좋은 여자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주버님은 워낙에 소탈하시고 섬세하신 분인데 그분은 뭐랄까 말을 좀 막 하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고 솔직하신 건 좋은데 그 정도가 지나치신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번에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아주버님에 대한 첫인상 물으셨을 때 의사인데도 빈티가 나서 별로라고 말했잖아요. 전 솔직히 놀랬어요. 빈티란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예, 너 지금 뭐라는 거니? 어디서 네 형님 될 사람을 네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자빠졌어? 내가 너보고 평가해달라든? 넌 네 형님 앞으로 잘 받들어 모시면 되는 거야. 나나 너나 지금은 걔 비위 잘 맞추면 되는 거고. 아마 저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전 시어머니와 형님이 본격적으로 저의 적이 될 거란 예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저희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정확히 10년 동안 형님은 정말 징그럽게 절 괴롭혀 댔거든요. 시어머니의 판박이었어요. 의사가 아니란 이유로 무시했던 시어머니처럼 형님은 자기 친정집보다 저희 집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의사로 잘 나가는 동안 저와 남편이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수준이라는 걸 비웃었고요. 겉으로 안쓰러워하는 모양새였지만 비웃음이 들어있었고 전 큰 모욕감을 느꼈죠.
왜 제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들을 위해 그저 성실히 열심히 일한 저희 남편은 또 뭐고요? 마치 세상을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하는 시어머니처럼 형님 역시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됐어요. 제가 둘째까지 낳고 난 후 아이들이 크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집들이를 한 날이었는데요. 저도 공장 일을 도우며 돈을 보탰고 남편도 승진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지라 둘 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된 것을 뿌듯해했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라고 한 것도 마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하며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주말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고 일했던 것을 알기에 저나 남편이나 감회가 더 남달랐습니다. 근데 집들이 선물로 와인을 들고 온 형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날선 말을 날려 심기를 건드렸어요. 동서, 우리 동서가 쬐까는 집에서 그나마 사람 사는 집으로 옮겼다길래 내가 이렇게 왔지. 자, 여기 선물. 동서 와인 먹을 줄 알아? 사방님은 그래도 알겠지. 아, 비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집 옮긴 거 축하해. 얼마나 다행이야? 아, 네, 형님. 저도 와인 먹을 줄 아네요. 그리고 뭐가 다행이라는 건데요? 동선의 아들들 말이야. 지훈이, 지문이 둘 다 이제 커가는데 얘네들 교육비며 뭐며 얼마나 돈이 많이 들 거야. 그런데도 이런 집으로 왔다는 게 이제 좀 형편이 피었다는 거 아니야? 다행이네. 다행이야. 형님은 아무래도 제 남편이 뒤에 바로 서 있는 걸 신경을 쓴 건지 마무리는 좋게 끝맺었어요. 아주버님도 옆에서 눈치를 주고 있기도 했고요. 근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주차를 마치고 올라오셔선 그때부터 형님을 받들며 저를 깎아내리는 작업이 시작된 거죠. 명절 날마다 있는 일이지만 저나 남편이나 웃으며 받아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싫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작은 아들이 좋은 집안에 장가를 갔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겠다며 안쓰러워하셨고 저에겐 왜 이리 살이 쪘냐고 한마디 던지시더군요. 예, 넌 어째 점점 살이 찌는 것 같니? 그 입은 옷 말이야. 전에 입었을 땐 좀 품이 남는 것 같더니 어쩜. 아유, 체중 관리 좀 해.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관리하고 다니던데 뱃살이 그게 뭐니? 그나저나 큰애야. 넌 뭘 입어도 태가 난다. 내가 이번에 우리 병원에 새로운 간호사애가 한 명 들어왔거든. 뭣도 모르고 처음에 들어온 신입인데 어쩜 하고 다니는 게 빈티가 나는지 일도 허둥지둥 뭐 하나 잘하는 게 없고 무식해 보여서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잘라버렸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감은 역시 정확하더라. 난 우리 큰애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지. 네가 뭘 해도 똑부러지고 내줘도 잘하는 착한 애라는 걸. 그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 아유, 다들 나를 부러워한다고. 의사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만한 며느리 들였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진짜 내가 다 행복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을 감사해요. 여기까지만 들었어도 전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대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이 그저 형님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좁은 집이라고 욕하고 싶은 마음을 굳건히 참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달까요? 저희가 당시 이사간 평수가 20평대 초반이었는데 60평대 사는 시어머니 눈엔 개미 속을처럼 보였나 봅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아들이 있어 하지 못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술 한 잔, 두 잔 하게 되자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제 남편이 주도했고요. 엄마 그러지 말고 좋은 날이니 와인 한 잔 해요. 대리 부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 와이프에 대해서 나쁜 말은 그만하시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적당히 입막음시키며 술을 먹여 집에 얼른 보낼 요량이었습니다. 근데 술이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점점 눈이 풀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모자른 간호사들 뒷담화, 그 다음엔 형님 칭찬, 그 다음엔 자연스레 수순이 저에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형님의 반응이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이런 순간에 쓰는 말이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보다 형님이 더 원망스러워졌어요. 예, 나는 네 동서가 딱 너의 반의 반만만이라도 닮았으면 좋으련만. 그게 내 한이다. 쟤는 뭐 하나 잘난 게 없잖니? 머리에 찬 것도 없고. 집안이 그렇다고 좋기를 해. 나는 너무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내 병원에 와 들어와 일하라는데도 그러지도 않겠다고 하고. 아이고, 내가 남편 없어 그런지 복이 없네. 그러게요. 어머님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사실 동서가 가끔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저처럼 축복받은 유전자라도 있었으면 대학이라도 갔을 텐데. 대학도 가지 못하고 저렇게 공장에서 일하며 지낸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인가요? 잠도 못 자고 애 키우며 일하느라 매일 하고 다니는 꼬라지는 또 어떻고요? 생활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동서 볼 때마다 전 너무 불쌍해요. 우리 동서 이런 코딱지만한 아파트에 살면서 앞으로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전 동서 보면 너무 추레하고 후줄근한 미래가 보여서 그게 더 마음이 안 좋다니까요. 개인적인 바람으론 동서가 돈 빌려달라고 꾸고 다니지 않았음 싶네요. 하, 형님,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후줄근 어쩌고 뭐예요? 지금 도대체 제정신 들이세요? 형님이나 어머님이나 저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럴 자격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없으세요. 저 공장에서 일 도와드리며 저희 두 아들 키우는 거 부끄럽지 않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근데 당신들이 뭔데 절 불쌍하게 봐요? 제가 돈 꾸고 다닌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 공장도 작은 규모 아닌 거 아실만 한데요? 이성을 잃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남편 역시 완전히 눈이 돌아 먹던 술잔을 3개 내려놨고 순식간에 주의가 집중이 됐죠. 남편은 형님과 시어머니 둘 다를 쳐다보며 한을 토해내듯 말했어요. 남편의 눈자위가 붉어진 게 눈에 보여 순간 저도 함께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제 아내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거 어머니 말씀 한 번도 거역해 본 적 없는지라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이건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네요. 형수님도 그렇고요. 제 아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두 분께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제 아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형수님은 저까지 욕보이신 거예요. 제가 무능한 놈이라고 하신 거라고요. 당장 우리 아내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둘 다 사과하라고요. 남편의 버럭거림에 둘 다 움찔했어요. 여기에 남편뿐 아니라 아주버님까지 거들었죠. 아주버님은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절 구박할 때마다 은근한 방식으로 저지를 하는 편이었지만 형님이 뭐라고 할 때면 속상하게도 입을 떼지 못했어요. 완전히 형님한테 잡혀 사는 분위기였죠.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보며 저절로 위축되듯 형님을 보면 꼼짝없이 맞춰줬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아주버님도 정도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섰죠. 덕분에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고 둘의 말 다툼이 부부싸움으로 번졌어요. 시어머니는 골치 아프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희 집들인 그렇게 개판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잔뜩 상처를 받은 채 말이에요. 솔직히 형님이 한 말에 저만 상처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번엔 남편까지 단단히 상처를 받아 힘들어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형님을 보고 싶지 않다며 아예 아주버님네와는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포함이었고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저도 수긍하며 시어머니를 찾아가 저희의 의사를 똑부러지게 전달했습니다. 속으론 조금 떨고 있긴 했지만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가 뭔 낯짝으로 여기를 오니? 너 때문에 우리 큰며느리가 우리 아들이랑 못 산다 어쩐다 난리가 났는데 넌 분란 일으키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니? 네가 벌린 일이잖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주버님께서 제 편 들어주신 게 그리 화날 일인가요? 애초에 어머님이랑 형님이 심하셨잖아요. 두 분이 절 무시하고 핍박하는 거 참아주는 거 더 이상 지쳤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진 어머님께서 사과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 다신 시댁에 발 들이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로 안 살겠다는 뜻이에요. 뭐야?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이게 무슨 경모 없는 행동이야? 어디서 예의를 밥 말아 처먹은 말을 하고 있어? 가정교육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지금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보고 너한테 뭘 하라고? 고졸인 너한테 내가 뭘 하라고? 사과하시라고요. 못하시겠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정말 우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셨다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며칠 후 미안하단 말씀을 속삭였어요. 아들과 척지는 게 무서워서요. 그리고 형님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저를 더 열렬히 미워하며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형님은 이제 저를 보며 노려보기 바빴습니다. 제대로 저를 쳐다본 적이 눈에 꼽아요. 아예 대놓고 눈에 불을 켜며 어떻게든 제 흠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왜 저런 에너지를 들여 사람을 미워하는 건지 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광기에 찬 형님 눈을 보면 가끔은 무섭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형님이 어렵게 조카 아이를 가지고 난 후 아주버님께서 그만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건 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선한 아주버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가련한 죽음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스스로 세상을 등지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유선 너무나 가슴이 아파 전 도무지 읽어 내려갈 재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소리로 대강 내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고요. 우리 형이 너무 불쌍해. 의사도 엄마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대. 형수님 만나서도 정말 아주 잠깐 행복했고 결혼 후엔 형수님 때문에 내내 힘들었대. 의사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나 봐. 형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갈 생각까지 했대. 오죽하면 우리 착한 형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유서를 품에 안은 채 울었습니다. 저 또한 제 아이들과 함께 숨죽여 울고 말았고요. 그날은 거의 하루 종일 운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내내 슬픔에 잠겨 있었고요. 근데 그 와중 형님의 얼굴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니까 형님은 믿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듯한 느낌이 풍겼죠. 형님은 계속해서 이게 진짜일 리 없다는 말을 궁시렁거렸어요. 아니야, 여보. 아니지? 아니잖아.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해? 형님은 심지어 아주버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어요.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간 화장실에서 아주버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곤 겨우 119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상황에서 미웠던 형님이지만 작게나마 위로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형님은 그 누군가의 위로도 못 받아들일 만큼 피폐해져 있었지만요.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을 그리 허망하게 잃었으니 그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라도 그럴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 뒤 저희 집안의 진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인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후 희한하게 아픈 곳이 많다며 토로하시더니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암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수술 받길 거부하셨고요. 그냥 이대로 살다 저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 난 더 이상 살 용기도 가망도 없어. 제발 이대로 냅둬. 죽는 것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 남편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말릴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끝내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장례가 연이어 겹치니 집안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바로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빚이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폐업 직전의 상황이었고 무리해서 확장하는 바람에 은행에 진 빚이 엄청났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나 남편이나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충격이 엄청났어요. 급한 대로 일단 남편과 전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시어머니 빚 갚는 데 써야 했죠. 남편은 제게 무척 미안해했지만 그땐 정신도 없었고요. 그저 나머지 빚도 갚아야 했으니 상대적으로 부유한 형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희로선 그동안 돈을 빌릴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때 가족이었던 형님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형님을 찾아간 건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2년 정도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전 형님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형님 집에 들어선 순간 망치로 얻어맞고 말았죠. 어느새 조금 큰 조카 아이가 제 발을 잡고 앙앙거리는데 형님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난 집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동서 왔어? 초점 없는 눈으로 저와 남편을 보는 형님은 제가 알던 형님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어요. 늘어난 티셔츠에 화장기 하나 없는 수척한 얼굴에 덜덜 떨고 있는 손으로 소주병을 쥐고 있는 형님 모습은 정말이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기 전 형님을 보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처참하진 않았던지라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형님의 친정 집안에 문제가 있는 형제가 있었나 봐요. 그 형제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친정 부모님 재산이 그쪽으로 모두 쏠리게 됐고 덩달아 형님 친정 역시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였죠. 제가 시어머니 빚을 갚아달라 부탁할 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주버님이 남겨놓으신 돈은요? 보험금도 나왔을 거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어머님 장례식에서 아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나 그 돈 친정에 다 갖다 줬어. 퍼줬다고. 나 알거지야, 동서. 이제 잃을 것도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을... 형님은 친정에서 달라 하니 어쩔 수 없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모님의 요청은 차마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기업가의 손녀였단 얘기도 사실은 포장된 얘기였다고 말하더군요.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신을 포장해왔단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또 그 얘기를 듣고 조카를 보니까 조카가 정말 딱했습니다. 조카는 자꾸 배고프단 말을 했어요. 떡볶이를 먹고 싶다는 말을 하며 저희를 쳐다보는데 떡볶이 하나 마음껏 사 먹일 수 없는 형편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희는 어려운 마음으로 그 집을 떠나왔는데요. 다음 날 형님이 절 찾아왔어요. 형님은 덥석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형님이 하신 말을 잊을 수가 없네요. 내가 동서한테 못되게 군 거 알아. 근데 지금은 돈 빌릴 데가 동서밖에 없어서 왔어. 날 치고 싶다면 쳐서 분이 풀리면 그렇게라도 해줘. 그리고 조금만 빌려줘. 1,000만 원, 아니 500, 아니 100만 원만. 그 정도만. 우리 애가 너무 배고파해. 전 형님을 보며 사람으로서 수만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간 시어머니 옆에서 절 무시하고 얕잡아 보며 모욕을 주었던 일들,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형님을 좋게 볼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카를 생각하니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어린 조카는 무슨 죄일까요? 그 어린아이가 배고파하며 하루 종일 밥 달라고 칭얼거릴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전 비상금 통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사방팔방 애쓰고 있었기에 전 남편에게 차마 상의하지 못했죠. 그저 정말 급할 때 쓰려고 아껴놓은 비상금 통장을 몰래 형님 손에 쥐어줬습니다. 형님, 남편에겐 말 못해요. 이거 어머님 빚 갚는데도 못 쓴 통장이에요. 근데 형님 드릴게요.
대신 우리 조카 아이 잘 키워주세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형님은 제 손을 잡곤 그러겠다고 엉엉 울더니 추레한 옷차림을 하고선 급하게 뒤돌아 나갔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한 달 뒤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먼 발치에서라도 보기 위해 형님 집을 찾아가 봤는데 형님은 어디론가 이사를 가고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주인집 아줌마를 만났죠. 아줌마는 제게 형님이 혹시나 해서 저를 위해 편지 한 장 남겼다고 하더군요. 편지를 받아들며 읽어보니 내용은 짧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묵직했습니다. 무엇보다 형님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서, 정말 고마워. 나처럼 거짓말 잘 치고 사기나 쳤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준 사람은 동서밖에 없었어. 내 주변 사람들 모두 등 돌렸는데 어려운 시기에 나와 우리 아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말로는 이 마음 다 갚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때가 된다면 반드시 갚을게. 전 그 편지를 읽으며 형님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부디 잘 살길 바랬어요. 조카 아이도 잘 크길 바랬고요. 저 역시 저의 삶에 충실하며 그 뒤는 그저 열심히 살아나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공장을 이어받아 운영을 했고 또 다른 사업도 시작하게 되어 일하는 엄마로서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간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지인들에게 빌린 빚들을 갚아가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만 저를 따라 공장 일에 뛰어들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든든하게 자신 옆에 있어주는 가족이 있으니 책임감도 들지만 그만큼 안정감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둘 다 저희들에게 많은 행복감을 갖다 주기도 했고요. 물론 모든 자식들이 크면서 한 번쯤은 속썩이니 눈물도 그만큼 갖다 주기도 했고요. 힘들 땐 간간히 형님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면 친정이나 친정 식구들이 생각나야 되는데 전 형님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형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보단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괜스레 기도도 하게 되고요. 소식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답니다. 저인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커서 독립하고 난 뒤엔 남편과 저만의 삶을 갖고 싶어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전원주택을 하나 샀어요. 남편이 식물 가꾸는 것을 좋아해서 마당에 식물들을 잔뜩 심어놓고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떠난 지 15년 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감동적인 일이요. 어느 날 저와 남편이 사는 곳에 중년의 여성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중년의 여성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전 한순간에 알아보겠더라고요. 형님, 동서, 날 기억해 주는구나. 형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니 자신을 알아보겠냐 하더군요. 전 반가운 마음에 형님을 곧바로 집에 들여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형님의 사연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듣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영화였어요. 형님의 살아온 얘기를 들으며 전 눈물을 짓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그 비상금 통장을 받고 나서 아이와 함께 작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 당시 이곳에 사는 것 자체가 형님에겐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다고요. 여길 떠나 바닷가 마을로 가서 정착을 하고 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그곳에서 조그만 소일거리를 하게 됐고요. 근데 조카 아이가 그만 바닷가 물에서 놀다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조카 아이는 식물인간이 됐고 형님은 그만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으셨다고요. 한동안 깨어날 거라 믿기도 하고 몇 년 동안 안 다녀본 무당집이 없을 정도로 미신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아이를 놓아주기로 했고 대신 자신도 아이를 따라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 형님 친정 부모님이 형님을 찾아오셨대요. 집안의 우환이 끝났으니 이제 함께 살자고 하셨다고 하네요.
형님은 살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아주 천천히 삶의 의지를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셨다고 해요. 마침 형님의 먼 친척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나 하셨기에 형님도 이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삶을 시작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형님의 친정 부모님 동의를 얻어 건너가셨고요.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땐 어영부영 짐가방만 덜렁 챙겨 온지라 미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셨지만 막상 그 친척분을 만나 사업을 하다 보니 아이를 잊고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잊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너무나 성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됐고요. 형님은 제가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당시 돈으로도 엄청난 돈이었고 그 큰 돈을 아무 대가 없이 준 제가 너무도 보고 싶고 그리웠다고요. 하지만 저를 보면 아주버님이 생각나고 철없던 시절의 자신이 생각날 것 같아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그이가 죽은 것 같아 스스로 많이 자책하고 있었어. 거기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자식까지 죽었으니 내가 무슨 살아갈 이유가 있었겠어. 근데 동서를 보면 그 모든 게 다 떠오를 것 같아 용기가 안 났는데 이제 용기가 났네. 형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용기가 생겼다고 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고맙다 인사도 하고 싶었고 혹시나 금전적으로든 뭐든 돕고 싶었고요. 거기다 내가 한 말 있잖아. 동서한테 무슨 식으로 갚겠다고.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을 붙잡았나 봐. 형님은 갚고 싶다고 하며 제 아들들 명의로 된 건물을 각각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몇십억대의 건물이지만 아깝지 않다고 외려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받으실 것 같으신가요? 전 그 순간 형님이 준비하신 선물에 놀라운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론 참 많이 감사했어요. 오랜 시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생각해 했다는 것에 저처럼 똑같이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에 말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아들들의 뜻을 묻기로 했죠. 아들들에게 물으니 첫째에는 부담스러워했고 둘째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형님은 강경하셨습니다. 정 부담스러우면 둘이 좋은 처자를 만나 결혼할 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건물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좋은 처자도 얼른 만들어야겠고. 아유, 엄마도 참. 근데 난 그걸 내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딱히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요즘은 아들과 이런 농담을 주고받곤 합니다. 형님과도 종종 왕래하고 있고요. 형님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떠난 조카 대신 저희 아들들을 보며 많은 위안을 얻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도 형님에게 잘하라고 당부해두고 있답니다. 형님은 저에게 이제 소중한 인생의 인연이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